연말정산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요 그렇게 복잡한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만은 어떤 거는 안 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총급여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의료비 세액공제는요, 제일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로자, 근로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두 사람 중에서 자 눌러주시죠. 사업자는 안 됩니다. 일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 이걸 제일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누구의 의료비 지출한 것, 누구한테 쓴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것인가 하는데요. 큰 우리가 전체 가계 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죠. 부모,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자식,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한테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하고 소득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는 20세까지만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30세, 40세가 되어도 본인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나이를 안 따진다는 거죠. 소득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것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은 나이, 소득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그 취지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자, 한 번 더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이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 관계없이 본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면은 이제 다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총급여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출하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총급여를 우리가 저번에 했죠.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걸 다 합치고 거기서 비과세 급여를 뺀다 그랬죠. 회사에서 받은 거는 월급, 상여, 성과급 가릴 것 없이 받은 거는 전부 다 더합니다. 거기서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요건 뺀다 그랬죠. 왜? 비과세급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총액에서 비과세를 빼면은 총급여가 계산된다. 자, 총급여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가시죠. 그러면은 얼마를 세액공제 해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세 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 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가족은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을 이런 사람들한테 지출한 의료비가 아닐 것. 그리고 난임시술 의료비 있죠. 그죠? 난임시술 의료비로 지출한 게 아닐 것. 이건 전부 다 일반 가족 의료비라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럼 총액이 있겠죠. 거기서 총급여 곱하기 3%를 뺍니다. 즉, 이 말은 총급여 3%보다는 더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줍니다. 그런데 한도는 이제 700만 원까지입니다. 거기서 곱하기 15%입니다. 물론 지방세 포함하면 16.5%지만은 일단 15%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가족 이런 사람들 이런 카테고리가 아닌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에서 총급여 곱하기 3%를 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세액공제가 나오겠죠. 물론 이게 총급여보다 적게 지출했다. 그럼 마이너스가 뜨겠죠. 그때는 일반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본인을 위한 의료비입니다. 본인한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출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했다. 이 세 가지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지출액 곱하기 15% 이렇게 바로 빼는 것 없이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앞 페이지 가시죠. 앞 페이지 백을 하십시오. 일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액을 총급여 곱하기 3%를 초과해서 지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총급여 3%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있겠죠. 일반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 곱하기 3%보다
적게 지출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뜰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바로 이겁니다. 지출한 이 지출비가 총급여의 3%가 안 될 때는 말이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지출액에다가 자 보십시오. 지출액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3%. 아까 1번 일반 가족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계산할 때 이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뜰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뜬 거를 갖다가 여기 그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을 위해서 지출한 거하고 네팅을 쳐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니까 지출액이 줄어들겠죠. 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 곱하기 15%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난임 시술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20%까지 해줍니다. 20%까지. 그런데 아까 일반 가족들을 위한 그 지출액이 총급여의 3%가 안 될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 금액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액, 그죠? 난임 시술 의료비에서 요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20%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총급여의 3%, 그죠?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가족 그 의료비가.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급여는 3천입니다. 3천. 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580만 원, 그리고 일반 가족이 100만 원이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일단은요, 1번 일반 가족을 위한 지출, 이걸 제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3%죠. 3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9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 되겠죠. 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5% 15,000원. 이건 확정.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갔어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한도 580이죠. 580 곱하기 15%, 87이죠. 그럼 두 개 합치면 88만 5천 원. 이 경우는 일반 가족을 위한 의료비가 총급여 곱하기 3%,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각각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5% 곱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자, 일반 가족, 자, 50만 원입니다. 즉, 요거 9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50만 원에서 90 빼면 마이너스 40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됐을 때 계산해 보면요. 요 금액을 여기, 그죠? 요 580만 원에다가 그대로 들고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80 마이너스 40 하면 540 곱하기 15% 하면 81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이 50만 원은 한 푼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4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이너스를 숫자가 이제 생겼죠. 요걸 그대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요 금액하고 네팅을 쳐가지고 15%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를 볼게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해설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진실 게임입니다. 자, 보시죠. 맞벌이 부부입니다. 따라서 본인도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자가 이제 연발정산을 하겠죠. 만약 배우자가 자영업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연발정산 안 하지만은 종소득세 신고는 하겠죠. 어쨌든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된다고 결론 났습니다. 좀 독특한 사례지만은 어쨌든 배우자한테 지출한 거는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요. 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 자, 본인입니다. 본인이고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때 자녀가 있죠. 자녀를 이 사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150만 원 인적공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이런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자, 이때 이게 세액공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눌러주시죠. 안 됩니다. 이때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항상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라인을 타고 갈 때 이때 지출한 것만 되지 이때는 배우자가 지금 이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형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동으로 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비를 갖다가 누나하고 본인 동생이
공동으로 부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누나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 눌러주시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의료비 세공제가 안 되고요. 누나 본인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지출 본인이 부담한 것만 세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사례 2번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되겠죠. 부양가족이 될 때, 본인의 부양가족이 될 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급여 항목이 있죠.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의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진찰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보험금을 받았다. 그때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이걸 빼야 됩니다. 전체 의료비가 300만 원인데 실손 의료보험금을 내가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차액 100만 원만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본인의 연말정산 감소화 자료를 보면은 이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말정산 감소화 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요 보험금을 얼마 받았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빼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다섯 번째는요. 자, 2021년도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해를 넘겨가지고 2022년도에 의료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때 세액공제를 받느냐, 이때 세액공제를 받느냐. 자, 결론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요때 지출했을 때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때 받으면 안 되고요. 돈이 직접 지출된 그 금액만큼 2020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고요. 실손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22년도에 실손보험금을 갖다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요 받은 보험금만큼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의료비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합니다. 이때는 혜택을 줍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카드를 끌으면요,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주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는 이중 혜택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의 매출 누락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환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매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의 매출 누락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이런 근로소득자들한테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어디에 의료비를 썼는데 이게 세액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OX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을 하나 샀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샀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세액공제 대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선글라스라든가 그런 시력을 갖다가 보정하는 목적이 아닌 그래서 멋을 내기 위해서 내가 샀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외국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안 됩니다. 국내 병원만 가능합니다. 라식 수술을 했다.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 됩니다. 의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의안을 내가 맞췄다. 당연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 다음에 유방절제 수술이 있죠. 그래서 요 수술 마치고 이제 재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다. 당연히 이거는 치료 목적이니까 가능하고요. 자,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냈다. 됩니다.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을 했다. 됩니다. 임신 관련 비용 있잖아요.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임신 관련 비용 해가지고 초음파, 양수 검사비, 출산 분만 비용, 인공수정 시술비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임신 관련 비용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내가 좀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합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래서 내가 몇만 원 지출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물론 119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공짜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설 그런 응급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간병인을 쓰는 경우 있겠죠. 간병인한테 돈을 지출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를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비는요, 전체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만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네,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한테 지출한 거는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에서 이제 해석을 내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별다른 큰 논리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